포프 시선, 출판사 지식을 만드는 지식. 해설. 알렉산더 포프 1688년에서 1744년까지 살았다. 포프는 영국의 신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대시인이다. 시인으로서 포프의 사회적, 역사적 삶을 규정한 사건은 명예혁명이었다. 포프가 태어난 해인 1688년의 명예혁명으로 런던 시와 웨스터민스터 시의 반경 10마일 내에 가톨릭 교도가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회법이 생겼고, 이어서 가톨릭 교도를 억압하는 추가적인 제재들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예혁명이 포프와 영국 사회에 끼친 보다 큰 영향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혁명을 주도한 휘그파가 영국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휘그파는 금융가와 상인을 지지하는 정책을 폈다. 명예혁명이 자본가 계층에 의한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윌리엄 3세 정부는 전비 마련을 위해 런던 은행가와 상인들로부터 120만 파운드를 빌리고 그 대가로 은행을 설립한 특권을 줘 자본가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전쟁 때문에 향반지주 계층은 직접적인 토지 세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반면 자본가들은 오히려 번성했다. 토리파는 이러한 사실이 향반 계급으로부터 자본가 계급으로 부와 권력을 급속히 옮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명예혁명의 뒤이은 1714년에 하노버가의 왕위 계승은 명예혁명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더욱 가속화했다. 그 결과 남의 회사와 같은 거대한 주식회사들의 성장은 유가 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발전시켰고, 중매인, 위탁 판매인, 주식 중개인, 보증인, 증권 거래인, 고리대금업자 등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게 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자본가들은 영국을 전통적인 농업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급격하게 변모시켰다. 포프는 이러한 새로운 금융 자본주의 시대가 영국의 전통적인 사회 질서를 붕괴시킨다고 생각했다. 포프는 정치적으로 토리 입장에서 새로운 금융 자본 시대와 이를 조장하는 월폴 정부를 타락 그 자체로 보고 이들을 신랄하게 공격했다. 포프가 주로 쓴 풍자시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 시적 장르였다. 풍자시는 풍자 대상에 대한 공격과 이상적 세계관 제시를 그 핵심으로 한다. 포프는 풍자시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월폴 정부를 공격하는 한편 이상적인 세계로 토리적인 세계를 내세웠다. 포프가 이상 세계로 제시한 토리적인 세계는 왕정주의, 위계질서, 도덕 경제를 표방한다. 이를테면 포프는 인간론에서 군주정과 귀족계급 중심의 질서를 지지하면서 존재의 대연쇄론으로 이러한 위계질서를 정당화하고 지키려 한다. 이러한 사회는 평등이나 개인의 자유는 부정되고 군주와 귀족 계급에 대한 복종에서 찾는 사회다. 포프는 이러한 토리 세계관으로 사회를 통합하려 했고, 이에 벗어나는 휘그적인 가치나 휘그파 정치인이나 문인을 풍자로서 신랄하게 공격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보수적인 시인이다. 포프가 그의 시에서 지키려는 문학적 가치도 이러한 정치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신고전주의의 고전적이라는 어원은
로마의 수필가인 갤리우스가 사용한 귀족 작가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는 신고전주의의 문학적 성격이 본질적으로 귀족적인 것임을 알려준다. 사실 영국의 신고전주의는 찰스의 왕정복고로 이루어진 왕정과 이를 떠받치는 귀족 세계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들의 문학적 취향을 반영하기 위한 문학으로 태동했다. 그러면 포프가 어떠한 신고전주의 원칙들을 추구했는지 살펴보자. 포프는 질서와 안정을 지향했다. 청교도에 의한 내전은 영국 사회와 구성원에게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 주었고 인식했기에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고 인식했기에 포프는 시에서 무엇보다 질서와 안정을 구현하고자 했다. 특히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가 자리 잡으려면 위계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 위계 질서를 문학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문학적 구조도 안정되고 불변하는 느낌을 주고 위계 질서를 구현한 건축물 구조를 모방하고자 했다. 이러한 이유로 포프 시의 구조는 존재의 대연쇄를 형상화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포프 시의 이행 연구 형식 커플렛 폼은 또한 가군 체계의 동일성 때문에 질서를 강하게 연상시킨다. 이 형식은 모든 대립적인 것들도 질서화해 조화롭게 통일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위계 질서를 모방한다. 이행 연구라는 형식이 질서와 안정을 가리킨다는 신념 아래 전체성과 보편적 진리를 시사한다. 결국 이행 연구 형식은 질서와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셈이다. 포프는 또한 시에서 균형과 조화를 추구했다. 질서가 주어지려면 균형과 조화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포프는 성당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균형을 주장한다. 이 균형이 포프 시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 포프는 균형을 이룬 세계를 문화적 이상으로 추구했다. 이러한 균형적인 세계는 왕을 정점으로 해서 귀족과 평민이 신분에 따라 주어진 자리를 차지하는 위계 질서적인 사회를 상징한다. 포프가 강조하는 균형은 또한 부분들의 적절한 조화를 전제로 한다. 어떤 부분은 나머지 부분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전체적으로 아름다움이 생겨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화는 18세기의 부조화 속의 조화라는 중요한 미학적 원칙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포프는 윈저의 숲에서 여기서 우리는 다양성에서 질서를 보고 여기서 만물이 다르지만 만물이 일치하네 라며 조화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처럼 포프는 토리 세계관을 문학적으로 토영한 신고전주의 문학을 이상적인 문학세계로 제시했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문인들, 특히 딥보 등을 풍자시로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포프는 신고전주의에 대한 교조적 주장에 갇혀 있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비평론에서 심청과 부드러움의 결합이라는 신고전주의 원칙을 주장하는데 이는 영국 문학 특유의 환경에서 비롯되는 심찬 표현의 부드러움도 있어야 이상적이라는 포프 자신의 독창적인 신고전주의 원칙을 잘 보여준다. 또한 포프는 신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 미학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비평론에서
포프는 퀸틸리아누스가 주장한 문학적 파격이나 롱기누스의 숭고미를 주장하기도 한다. 문학적 파격이나 숭고미는 낭만주의적 문학 개념이다. 특히 숭고미는 놀라움과 감동을 가져다주는 자연의 외적인 아름다운 풍광에 대해 말한다. 포프는 인간성이 감동을 주고 황홀함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곳에서라고 말하며 차가운 정확성보다 황홀함에 대해 우선성을 부여함으로써 롱기누스의 숭고미를 찬성하는 태도를 드러내 낭만주의적 문학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질서, 안정, 합리성, 객관성을 이상으로 내세우는 포프의 신고전주의는 리얼리즘의 성장과 함께 쇠퇴했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흉이 낭만주의와 고전주의라는 글에서 낭만주의적인 감정 분출에 반대하며 고담하고 견고한 고전주의 문학을 주장했다. 이어서 엘리엇도 비개성적인 실론을 주장하며 고전주의를 내세웠다. 신고전주의는 이처럼 파운드와 엘리엇 등에 의해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신고전주의는 오늘날에도 혼란한 세상을 질서화해 보려는 감수성을 담아내는 문학 사조로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번역된 시들은 허버트 데이비스가 편집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한 포프 시집에서 발췌했다. 짧은 시는 원문을 모두 번역했고 장편 시는 중요한 부분을 발췌 번역했으며 괄호 안에 원전의 행수를 표기했다. 지은이에 대해 포프는 1688년 5월 런던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린넨 상인이었고 부모 모두 중상계급 출신의 로마 가톨릭 교도였다. 포프도 부모의 종교를 따라 로마 가톨릭 교도가 되었다. 포프가 로마 가톨릭 교도라는 사실은 그의 삶을 제한했다. 반가톨릭 법안 때문에 가톨릭 교도는 대학 교육이 금지되었고 부동산을 물려받을 수도 없었으며 더 나아가 런던에서 10마일 거리 이내에 사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포프가 12살 때에 그의 가족은 런던을 떠나 윈저 숲에 있는 빈필드로 갔다. 포프가 이러한 삶에 이중적인 장애를 준 것은 그의 신체적 결함이었다. 포프는 12살 때 결핵 합병증으로 곱사등이 되었고 다리를 절었으며 편두통에 시달렸다. 그렇지만 그의 신체적 불구와 병약함이 그를 학구적 열정으로 이끈 주된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포프는 가톨릭 교도여서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기에 독학으로 공부했다. 빈필드에 거주하는 동안 포프는 극작가 윌리엄 위철리와 배우 토머스 배터턴을 만났는데 이들은 포프의 문학적 재능을 격려해 주었다. 1707년 포프는 마사 블라운트를 만났다. 그는 그녀를 좋아했는데 그녀는 그의 정부라는 공적인 오명을 감내해야 했다. 물론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다. 또한 포프는 메리 워틀리 몬테규를 좋아했지만 그녀의 관계는 증오심으로 끝나버렸다. 포프가 그녀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때 그녀가 포프의 불굴을 비웃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 여성들과 관련해 흥미있는 사실은 그녀들이 모두 천연두를 알아 얼굴이 얼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그의 불구로 인한 열등감이 지적이면서도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포프는 1709년 전원시를 발간했고 1711년에는 비평론을 발간했다. 당대 문학계를 지배했던 조지프 에디슨과 리처드 스틸은 포프의 비평론에서 젊은 시인의 천재성을 인식했다. 이를 계기로 포프는 이들과 교류해 잠시 동안 작은 상원으로 알려진 에디슨 문학 그룹에 속했다. 1714년에 위트 레흐트 조약을 축하하는 윈저 숲을 발간했다. 이 시는 토리당으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포프와 스위프트 사이에 긴 우정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포프는 에디슨 문학 그룹과 결별하고 1714년 스위프트와 존 게이, 볼링브룩과 함께 토리 성향의 문학 그룹인 스크램블러스 클럽을 결성했다. 이 모임은 1710년에 권력을 잡은 토리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문학적 활동의 결과로 나온 중요한 작품이 머리타리의 강탈이다. 하지만 포프의 황금 시절은 1714년 앤 여왕이 사망하면서 끝났다. 하노버 왕가의 조지 1세가 영국 왕으로 즉위하면서 포프 정부가 붕괴했다. 더구나 1715년 제임스주의자의 반란 사건에 포프의 친구들이 관련되어 옥스퍼드는 런던 탑에 갇히고 볼링브룩은 프랑스로 망명했으며 스위프트는 더블린으로 떠났다. 정치적 희망이 사라진 포프도 런던 서쪽 치스웨그로 이사를 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번역에 집중했다. 1717년경 포프는 이미 당대의 대시인이 되었다. 1718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포프는 어머니와 함께 템스강에 접한 트위커넘으로 이주했다. 정원과 저택 뒤편의 땅을 연결하는 지하 석굴을 만들어 그곳에서 많은 정치인과 문인들을 만났다. 1720년 일리아드 번역을 마쳤으며 1726년 오디세이 번역도 끝마쳤다. 이 번역 작업은 약 9,000파운드의 수입이라는 경제적 성공을 가져다 주어 포프는 그 뒤로 궁정의 후원을 거부할 수 있었다. 또한 출판업자의 요구로부터 독립적인 시인의 지위를 마련하게 되었다. 1726년과 1727년에 스위프트는 포프를 방문해 우정을 공고히 했고 걸리버 여행기를 발간했다. 포프도 이에 자극을 받아 1728년 던시어드 초판을 발간했다. 이 풍자시를 통해 포프는 조지 왕의 궁정과 월폴 정부의 타락상을 공격했다. 1730년대에 이르러 포프는 월폴에 반대하는 야당의 비공식적인 개관신이 되었다. 1731년부터 1735년에 걸쳐 월폴 정부의 실정과 자본주의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도덕론을 발간했다. 1733년 인간론을 발간해 토리적인 세계관과 우주론을 피력한다. 인간론은 그에게 유럽의 대문호로서
명성을 가져다 주어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그를 찾아오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에 호라티우스의 모방작을 발간했는데 이는 월폴 정부의 타락을 공격해 궁극적으로 토리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시들로 여겨진다. 포프의 토리적인 태도와 문학적 성향은 많은 적을 만들기도 했다. 휘그파인 에디슨과 적이 되었고 셰익스피어 작품의 출판과 관련해서는 시어볼드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또 그의 시에 나오는 풍자구절로 휘그파 문인과 적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기도 했다. 1740년대에 들어 그가 마지막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 제임스파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는 반란에 따른 왕명에 의해 런던으로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없게 되었다. 포프는 1744년 삶을 마감했고 런던에서 12마일 떨어진 트위커넘에 묻혔다. 문학사적으로 포프는 신고전주의 정신과 형식을 가장 잘 구현한 뛰어난 작품을 쓴 대시인이자 탁월한 기지와 유머로 재치있고 유려한 풍자시를 쓴 대표적인 풍자 작가다. 더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그의 비판은 역사적으로 정확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겨울. 다프네가 노래하는 동안 더 이상 종달새들이 하늘을 오르다 하늘 중간에서 날개를 멈추고 듣지 않으리라. 새들이 더 이상 그녀의 노래를 모방하지 않고 또 경이로움에 숨죽여 가지에서 경청하지도 않으리라. 시냇물들도 그들의 중얼거림을 더 이상 참지 않으리라. 그들 자신보다 더 감미로운 음악을 듣기 위해. 하지만 아름다운 다프네가 죽었다고, 음악이 더 이상 없다고 갈대에게 말하고 소란스러운 해변에 말하라. 그녀 운명은 부드러운 미풍에 속삭이고 떨고 있는 모든 나무들에 탄식하며 말하리라. 떨고 있는 나무들은 모든 평원과 숲에서 그녀 운명을 은빛 강에 말하리라. 최근까지 고요한 은빛 강은 새로운 열정으로 부풀어 오르고 눈물로 넘쳐나네. 바람과 나무와 강이 그녀 죽음을 슬퍼하리라. 다프네, 우리의 슬픔이여, 이제 우리의 영광은 더 이상 없으리라. 비평론. 먼저 자연을 따르라. 그리고 언제나 같은 자연의 정당한 기준으로 당신의 판단력을 형성하라. 오류 없는 자연은 언제나 신성하게 빛나고 하나의 명료하고 불변하고 보편적인 빛이다. 만물의 생명, 힘과 미를 전달하고 동시에 예술의 원천이고 목적이자 시금석이다. 예술은 그런 재원으로부터 각각의 적당한 공급품을 제공하고 드러남 없이 움직이고 거칠 없이 관장한다. 이처럼 어떤 아름다운 육신에 생명을 불어넣는 영혼은 활력으로 몸 전체를 키우고 생기로 몸 전체를 채우며 모든 움직임을 주도하고 모든 신경을 유지하며 그 자체가 보이지 않지만 그 효과는 남는다. 하늘이 상상력을 풍부하게 준 일부 사람들은 상상력을 사용하는데 그만큼 판단력이 부족하다. 상상력과 판단력은 부부처럼 서로를 돕기로 되어 있지만 흔히 다투기 때문이다.
시의 신의 천마에 박차를 가하기보다 절제를 시키는 것이 그의 속도를 재촉하기보다 그의 분기를 억제하는 것이 더 낫네. 날개 달린 천마는 혈통 좋은 말처럼 그의 진로를 억제할 때 가장 진정한 기질을 보여주는 법이다. 고안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 발견된 그런 규칙들은 여전히 자연이다. 하지만 방법화된 자연이다. 자연은 자유처럼 처음 그 자체를 규정한 똑같은 법칙에 의해 제한될 뿐이다. 학식 있는 그리스가 상상력의 비상을 언제 제한하는지 혹은 언제 허용하는지에 관한 유익한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지 들어보라. 그리스는 높은 파라나소스 산 정상에서 그녀 아들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이 걸어온 고된 길을 가리키고 멀리서부터 불멸의 상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똑같은 걸음으로 오르기를 촉구했다. 위대한 전범으로부터 정당한 교훈을 얻게 되는 법. 그리스는 그들이 하늘로부터 얻은 것을 전범으로부터 얻었다. 관대한 비평가는 시인의 열정을 돋우었고 세상에 찬탄할 이유를 가르쳤다. 그때 비평은 시의 신의 하녀로 입증되어 그녀의 매력을 꾸미고 그녀를 더 사랑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뒤이은 문인들은 그런 의도로부터 벗어나 여주인을 얻을 수 없어 하녀에게 구애했다. 그들은 시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무기를 겨냥했고 확실히 그들이 배웠던 사람들을 가장 싫어했다. 이처럼 근대의 약사들도 의사 처방으로 의사 역할을 하는 방법을 배웠으나 잘못된 규칙을 대담하게 적용해 처방하고 치료하며 그들의 스승을 바보라 불렀다. 일부는 고대 작가들의 책장을 괴롭히는데 시간도 존벌레도 그들만큼 책을 훼손하진 않았다. 어떤 무미건조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창의력의 도움 없이 시를 쓰는 법에 대한 우둔한 처방을 쓴다. 후자는 그들의 학식을 뽐내기 위해 의미를 저버리고 전자는 뜻을 엉뚱하게 설명한다. 그 판단력이 올바른 경로로 가고자 하는 그대는 모든 고대인의 적절한 성격, 모든 페이지에서 그의 플롯, 주제, 목표, 그의 시대의 종교, 나라, 정신을 잘 알도록 해라. 눈앞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두지 않고서는 당신은 헐뜯을 수는 있지만 결코 비평할 수는 없다. 호메로스의 작품 연구들이 연구 대상과 즐거움이 되게 하라. 낮에는 그들을 읽고 밤에는 명상하라. 거기서 당신의 판단력을 형성하고 격언을 가져와라. 그리고 시의 신들을 그들의 원천에까지 추적해라. 여전히 그 자체를 원정과 비교한 채 정독하고 베르길리우스가 당신의 주석이 되게 하라. 처음 젊은 베르길리우스가 그의 광대한 정신으로 불멸의 로마에 살아남을 작품을 기획했을 때 아마도 그는 비평가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으로 여겨졌고 자연의 셈 이외에서 끌어오는 것을 경멸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을 때 자연과 호메로스가 똑같은 것임을 발견했다. 확신하고 놀라 그는 대담한 기획을 점검해 엄격한 규칙이 그의 노작을 제한한다.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각 행을 검토한 것처럼. 그러므로 고대의 규칙에 정당한 존중심을 배워라.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고대의 규칙을 모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규칙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아름다움들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노고뿐만 아니라 행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음악은 시를 닮아 각각에는 어떤 방법도 가르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우아미들이 있는데 거장의 손만이 여기에 다다를 수 있다. 만약 규칙으로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곳에서 규칙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어떤 문학적 파격이 제시된 의도를 운 좋게 충분히 답하면 그 파격이 바로 규칙이 된다. 이처럼 페가수스도 더 가까운 길을 택하기 위해 대담하게 일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위대한 문인들은 때로는 영광스럽게 규칙을 위반해 전정한 비평가들이 감히 수정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용감한 파격으로 일상의 한계를 벗어나고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우아미를 포착하라. 이는 판단력을 통하지 않고도 마음을 사로잡고 곧장 그 모든 목적을 이루기에 이처럼 경치에서도 자연의 일상적 모습을 벗어나 치솟는 어떤 사물들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한다. 기암괴석이나 깎아지른 절벽이 인간의 실수 많은 판단력이 눈을 멀게 하고 정신을 오도하는 모든 원인 가운데 나약한 머리를 가장 강한 편견으로 지배하는 것이 바보들의 변하지 않는 악덕인 자만심이다. 자연이 가치 있는 것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자만심을 많이 주는 법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처럼 정신도 피와 활기가 부족하면 바람으로 부풀어 오는 것을 발견하기에 자만심은 지성이 실패한 곳에서 우리를 옹호하고자 해 이성의 거대한 공백을 채운다. 만약 바로 올바른 이성이 그 구름을 몰아내면 진리가 저항할 수 없는 빛으로 우리 사이에 끼어든다. 당신 자신을 믿지 마라. 당신의 결점을 알도록 하고 모든 친구, 모든 적을 이용하라. 약간의 학식은 위험한 일이다. 깊이 마시거나 아니면 시의 신의 샘을 맛보지 마라. 거기서 얄팍하게 마시는 것은 두뇌를 취하게 만든다. 많이 마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건전하게 만든다. 시의 신이 나누어 주는 것을 처음 보고 감동받아 두려움 없는 젊은 우리는 예술의 정상에 이르고자 한다. 우리 정신의 제한된 단계로부터 우리는 짧은 생각을 취하고 멀리 보지 못한다. 하지만 더 전진하면 낯설고 갑작스럽게 끊임없는 학문의 새롭고 먼 광경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처음에는 즐겁게 높이 솟은 알프스 산을 오르려고 한다. 계곡 위를 올라가 하늘을 밟는 것 같고 영원한 설원을 이미 지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첫 번째 구름과 산들이 마지막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기에 다다르면 우리는 결국 길고 힘든 길을 보고 떨게 된다. 더 넓어지는 경치는 우리의 두리번거리는 눈을 피곤하게 만든다. 언덕 위에 언덕이 보이고 알프스 위에 알프스가 솟는다. 완벽한 비평가는 각 예술작품을 그 작가가 쓴 똑같은 정신으로 읽고자 한다. 전체를 개관하고 인간성에 감동을 주고 황홀함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곳에서 사소한 잘못을 찾고자 하지 마라. 악의적인 둔한 즐거움을 얻으려 매혹적인 기지가 주는 풍부한 즐거움을 상실하지 마라. 하지만 썰물도 아니고 밀물도 아닌 정확하게 차갑고 규칙적으로 저주하고 잘못을 피하면서 하나의 조용한 음조원을 유지하는 시에서는 우리는 정말 비난할 수 없겠지만 잠들지도 모른다. 자연에서처럼 문학에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개별적인 부분의 정확함이 아니다.
우리는 입술이나 눈을 미라 부르지 않는다. 전체의 통합된 힘과 완전한 조화를 미라 부른다. 우리가 균형이 잘 잡힌 성당의 돔을 바라보면 세상의 경이로움이고 너의 경이로움이기도 하다. 오 로마여, 어떤 단일한 부분도 특별히 놀라게 하지 않고 전체가 종합적으로 우리 눈을 경탄시킨다. 죽어가는 기독교인이 그의 영혼에게 천상의 불꽃에 생기 있는 성광이여 떠나라. 오 이 죽을 육신을 떠나라. 떨면서 소망하고 머뭇거리며 달아나는구나. 오 죽음의 고통 축복이여 그만 그쳐라. 어리석은 자연이여 그대의 초쟁을 멈추라. 그리고 내가 생명 속에서 시들게 하라. 들어라. 천사들이 속삭이니 천사들이 말한다. 누이 정령이여 떨어져 오라. 나를 완전히 빼앗는 이건 무엇인가. 내 감각을 훔쳐가고 내 시각을 닫고 내 정신을 익사시키며 내 숨결을 빨아들이는가. 나에게 말해다오. 내 영혼아, 이것이 죽음인가. 세상이 물러나고 사라지는구나. 천국이 내 눈앞에 열린다. 내 귀에는 천사의 소리가 울린다. 빌려다오. 네 날개를 빌려다오. 나는 오른다. 나는 날아간다. 오 무덤이여, 네 승리는 어디에 있나. 죽음이여, 네 고통은 어디에 있나. 부티아르 작품을 가진 블라운트 양에게 붙이는 서한시. 그대 여성은 모두에게 가혹하나 여성에게 가장 가혹한 도덕론자들의 규범들로 너무 많이 제약받네. 노령으로 눈이 멀게 된 관습이 그대의 안내자이리라. 그대의 자만심이 아니라 그대의 즐거움이 악독으로 여겨진다. 천성적으로 다소고 다나 명성 많은 왕고하게 열망하고 정조로 인해 노예가 되고 수치심으로 의해 바보가 되네. 결혼은 그런 하찮은 폭군들을 따라다니는 것인지 모르네. 하지만 그들 대신에 더 큰 폭군을 만날 뿐이네. 그대는 지겨운 자들로 인해 변화를 바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지막 폭군이 언제나 최악으로 드러나네. 여전히 그대의 고통받는 여성은 속박받으며 살거나 형식적 족쇄나 현실의 족쇄에 묶여있다. 몇 달 동안 공경받고 모든 세월 홀대받으며 아첨하는 하인이 거만한 영주로 변하네. 아, 덕성스러운 아내의 우둔한 명예를 위해 삶의 자유로운 순수함을 떠나지 마라. 그릇된 외양이나 텅 빈 지위에 즐거워하지 말고 즐거움을 목표로 삼지도 말고 편안함에 만족해라. 신들은 파멜라를 그녀 기도로 저주하기 위해 금빛 마차와 플랑드르 얼룩 안마를 주었다. 빛나는 옷과 비싼 보석, 화려한 침대를 주었고 그녀의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 바보를 배우자라 주었다. 그녀는 무도회, 극장 앞 좌석, 산책로에서 빛난다. 허영심이 강하고 시끄럽고 화려한 불쌍한 존재. 교만함, 장엄함, 지위가 단지 그녀의 모습에 이를 뿐이다. 그녀는 탄식한다. 그녀 마음속에 공작부인은 아니기에. 메시아, 너희 예루살렘의 요정들이여 노래를 시작하라. 천상의 주제에 더 고상한 가락이 어울리네. 이끼낌 생과 삼림의 그늘, 핀두스 산과 시의 신들의 꿈들이 더 이상 즐겁게 하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신성한 입술에 불꽃으로 감동을 주었던 너, 오, 내 목소리에 영감을 다오. 미래의 시대에 황홀해져 시인이 시작했네. 한 처녀가 임신을 할 것이고 아들을 낳으리라. 이새의 혈통으로부터 한 자손이 생기는 것을 보라. 그의 신성한 꽃은 하늘을 향기로 가득 채우리라. 천상의 정령은 그 잎사귀들 위로 움직일 것이고 신비한 비둘기가 그 꽃 위에 앉으리라. 신들이여, 천상에서 이슬진 감로주를 부어라. 그리고 부드러운 정색 속에 친절한 소나기를 뿌려라. 약초가 약자와 병자를 도와줄 것이다. 폭풍으로부터 안식처를, 열기로부터 그늘을 주리라. 모든 범죄는 그칠 것이고 오래된 사기는 실패할 것이다. 돌아온 정의의 여신이 그녀의 저울을 높이 들고 평화는 세상 위로 올리브 지팡이를 지켜들며, 그리고 흰옷 입은 순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리라.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바라던 아침이 오리라. 오, 길조의 아기여, 빛으로 뛰어들라. 태어나라. 자연이 가장 이른 화환을 가져오는 것을 보라. 숨쉬는 봄의 모든 향기와 함께 고상한 레바논이 그 머리를 움직이는 것을 보라. 고개 끄덕이는 숲이 산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라. 향긋한 구름이 낮은 샤론 평화에서 생겨나는 것을 보라. 그리고 카르멜 산의 꽃으로 덮인 정상이 하늘을 향기롭게 한다. 들어보라. 즐거운 목소리가 외로운 사막을 즐겁게 만든다. 길을 준비하라. 한 분의 신께서 나타난다. 한 분의 신이 언덕이 소리 지르며 대답한다. 바위는 다가오는 신을 찬양한다. 보라, 대지가 허리를 굽힌 하늘로부터 그를 받아들인다. 너희 산들이여 내려앉으라. 너희 계곡들이여 일어나라. 머리를 숙인 채 너희 삼나무들이여 경의를 평하라. 너희 바위들이여 부드러워져라. 너희 급류들이여 물러나라. 구세저가 오시니 고대의 시인들이 예언한 대로 너희 귀먹은 자들이여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 눈먼 자들이여 보라. 그는 선명한 빛을 짙은 막으로부터 깨끗이 씻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눈에 빛을 줄 것이다. 그가 소리에 막힌 길을 청소할 것이고 새로운 음악이 열린 귀를 사로잡게 할 것이다.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할 것이고 절름발이는 목발을 버리고 깡충 뛰는 사슴 새끼처럼 기뻐 뛸 것이다. 넓은 세상은 어떤 탄식도 어떤 중얼거림도 듣지 못하리라. 그는 모든 얼굴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 주리라. 죽음은 견고한 사슬로 묶이고 지옥의 음산한 폭군은 영원한 상처를 느끼리라. 선한 목자가 양을 보살피고 가장 신선한 목초와 가장 순수한 공기를 찾고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고 헤매는 양을 인도하며 낮에는 양을 지키고 밤에는 보호하듯이 그는 부드러운 양을 그의 팔로 일으키고 그의 손으로 먹이를 주고 그의 가슴으로 따뜻하게 품으리라. 미래에 약속된 아버지가 이렇게 인간에게 그의 보호자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더 이상 민족이 민족과 전쟁하지 않고 어떤 열렬한 전사도 징후가 가득한 눈으로 만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들판도 빛나는 강철로 뒤덮이지 않고 청동의 나팔이 더 이상 분노를 일으키지도 않으리라. 하지만 쓸모없는 창이 낫이 될 것이고 넓은 방패는 쟁기의 날이 될 것이다.
머리타래의 강탈. 주석. 머리타래의 강탈은 귀족인 로버트 페트르경이 같은 가톨릭 집안 출신으로 상류층인 에러 벨마 퍼머 양의 머리타래를 자른 사건이 계기가 되어 쓰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가문이 불화와 반목을 겪자 포프의 친구인 존 카릴이 포프에게 양 가문을 화해시킬 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포프에게 양 가문을 화해시킬 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응해 포프는 사소한 사건을 장엄한 문체로 묘사해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얻는 의사 영웅체 풍사시를 쓰게 된다. 머리타래의 강탈 제1곡. 어떤 끔찍한 죄가 사랑과 관련된 원인에서 생겨나고 어떤 거대한 싸움이 사소한 일에서 비롯됐는지 노래하네. 시의 신이여, 이 시를 카릴에게 바치네. 이 시를 빌린다조차 보려고 할지 모르네. 주제는 사소하나 그 칭찬은 그렇지 않네. 만약 그녀가 영감을 주고 그가 내 시를 인정한다면, 여신이여 말해보라. 무슨 낯선 동기로 인해 잘 교육받은 귀족이 점잖은 미인을 공격하게 만들었던가? 오, 말해보라. 여태 알려지지 않는 어떤 것보다 낯선 원인으로 점잖은 미인이 귀족을 거절하게 만들 수 있었던가? 그런 대담한 일들을 작은 인간들이 할 수 있으며 그런 커다란 분노가 부드러운 가슴 속에 있을 수 있는가? 태양은 흰 커튼을 통해 약한 빛을 비추며 낮을 어둡게 할 그 눈을 뜨게 했다. 이제 애완견들은 몸을 떨며 깨어나고 잠 없는 연인들은 바로 12시에 깨어난다. 그리고 벨이 3번 울렸고 슬리퍼가 바닥을 울렸으며 눌러놓은 시계는 맑은 소리를 들려주었다. 벨린다는 여전히 그녀의 보드라운 베개를 베고 있었고 그녀의 수호신인 실프는 담잠을 연장했다. 바로 그가 그녀의 조용한 침대로 그녀 머리 위를 맴도는 아침 꿈을 불렀다. 생일밤 미남보다 더 빛나는 젊은이가 선밤에서조차 그녀의 밤에 홍조로가 일게 했다. 그녀 귀에 그의 매력적인 입술을 대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며 말했다. 아니 말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더 알아야 한다. 인간을 거부하는 아름답고 정숙한 누구든 어떤 실프가 포옹해준다는 것을. 왜냐하면 인간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령들은 쉽게 그들이 원하는 어떤 성이든 모습이든 취하기에 궁정 무도회와 밤중의 가면 무도회에서 배신하는 친구로부터, 대담한 멋쟁이로부터, 낮에는 눈짓으로부터, 밤에는 속삭임으로부터 마음이 녹는 처녀들의 순수함을 안전하게 봉화하는 게 무엇인가? 친절한 계기가 그들의 따뜻한 욕망을 불러일으킬 때, 음악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춤이 열정을 불러일으킬 때, 지혜로운 천사들은 알고 있다. 바로 그것이 실프라는 것을. 물론 정조가 지상의 인간들에게 알려진 말이지만 그들의 얼굴을 무척 의식하는 어떤 아가씨들이 있다. 놈의 포옹을 받게 운명 지어진 삶을 위해 청혼을 퇴짜놓고 사랑을 거부할 때 놈들이 그들 생각을 부풀리고 그들의 자만심을 고양시키는 법이다. 아가씨들의 텅 빈 머릿속에 온갖 화려한 생각들이 떠오른다. 귀족, 공작, 그들의 공손한 시종 무리들, 그리고 가터 훈장, 별 모양 훈장,
보석관이 나타나고 영부인이라 부드럽게 부르는 소리에 귀에 들리면 바로 이들이 아가씨들의 마음을 일찍부터 오염시키고 어린 바람둥이에게 눈 굴리는 법 가르치고 어린 양 볼이 홍조를 띠도록 가르치고 미남을 보면 작은 가슴을 파닥이게 한다. 흔히 세상이 여성들이 빗나간다고 상상할 때 실프들이 신비한 미로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어지러운 순환로를 돌아다니며 오래된 물회가 새로운 물회에 의해 쫓겨나는 법이다. 어느 약한 처녀가 다른 이의 무도회가 없어도 한 남자의 접대에 희생물이 되지 않으랴. 점잖은 데이먼이 그녀 손을 쥐지 않더라도 플로리오가 말할 때 어느 처녀가 저항할 수 있으랴. 아가씨들은 어디서든 변하는 갖가지 허식으로 그들 마음을 움직이는 장난감 상점처럼 막 바꾼다. 거기서는 이 남자와 저 남자의 머리 장식이 이 칼자루 장식과 저 칼자루 장식이 서로 겨루고 이 미남이 저 미남을 이 마차가 저 마차를 몰아낸다. 실수 많은 인간들은 이 일을 경박함이라 부른다. 오, 진실은 모르는 말. 실프들이 이 모두를 꾸미지. 이들 중에 나는 그대의 보호를 맡은 잘 지키는 정령이고 아리엘이 이대의 이름. 근자에 내가 하늘의 수정 같은 들판을 거닐 때 그대를 지배하는 별의 맑은 거울 속에서 슬프게도 어떤 끔찍한 사건이 임박했음을 보았다. 아침의 태양이 바다로 가라앉기 전에. 하지만 하늘은 무엇이 어떻게 어디서인지는 보여주지 않았네. 실프의 경고를 듣고 오 경건한 아가씨 조심하라. 이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그대의 보호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임이. 모든 것을 조심하라. 하지만 남자를 가장 조심하라. 그가 말했고 그녀가 너무 오래 잔다고 생각한 쇼크는 뛰어올라 그의 혀로 여주인을 깨웠네. 소문이 맞는다면 그때 벨린다여 그대의 눈이 먼저 연애 편지에 닿았네. 상처, 매력, 열정을 읽자마자 모든 생각이 그대 머리에서 사라졌네. 그리고 그때 화장대는 베일이 벗겨져서 드러났네. 은으로 만든 모든 병이 신비한 순서로 놓여 있는 것이. 먼저 흰 옷을 입고 모자는 벗고 아가씨는 열렬히 화장품 신들에게 경배하네. 거울 속에 여신의 상이 나타나니 거기에 허리를 굽히고 눈으로는 우러러보았네. 부여 사제는 그녀 재단 옆에서 손떨며 교만함에 성례 시작하네. 수많은 보물이 일시에 열리니 여기에 세상의 각종 재물들이 나타나네. 그녀는 각 상자에서 꼼꼼하게 골라서 빛나는 장신구로 여신을 장식하네. 이 상자는 인도의 빛나는 보석들을 드러내고 저 상자에서는 아라비아의 모든 향기 풍겨나네. 여기에는 귀갑과 상아가 합쳐져서 얼룩색과 흰색의 빛으로 변하네. 여기서는 질서정연한 머리핀이 번쩍이며 이어지고 분척, 화장팩, 성경, 연애편지 늘어섰네. 이제 두려운 미의 여신 그 모든 무장 갖추네. 미인의 매력은 시시각각 더해가고 웃음 고쳐 웃어 모든 멋 일깨우고 그녀 얼굴에 모든 경이로움 불러일으키네. 점차 더 순수한 홍조가 있는 것을 보네. 그리고 보다 날카로운 빛이 눈에서 이네. 바쁜 실프들은 그들이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여성을 둘러싸고 이 실프들은 머리를 다듬고 저 실프들은 가르마를 타게 해주네. 어떤 실프들은 소매를 걷어주고
다른 셰프들은 가운을 접어주네. 그리고 베티는 그녀가 하지 않은 노고에 칭찬받네.